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있는 김종각 교수입니다. 제가 2007년에 문문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이후로 인공지능, 포스트휴머니즘, 인류세 등등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같이 20세기, 21세기의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나 발전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특히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그리고 특히 소셜 로봇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죠. 소셜 로봇이 나오는 경우에 인간과 로봇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2시간 동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거든요. 이 개념들을 짚어보지 않으면 조금 더 진척된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가령 기계와 인공지능의 차이라든지 인간과 비인간의 차이라든지 또 기계와 몸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과연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이론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그 다음에 현재 인공지능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특이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계속 발전을 거듭하다 보게 되면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그때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정복을 당한다라면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두려움 아니면 또 반대 희망들도 많이 교차하는데 그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인간하고 인공지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인공지능은 인간의 머리, 두뇌, 지능을 시뮬레이션 한 것인데 과연 인공지능하고 인간을 같이 볼 수가 있을까? 아니면 다르다라면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그 점을 짚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컴퓨테이션, 정산,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료를 선별해서 정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왔는데 최근 한 10년 전부터 인간과 상호 교감할 수 있는 소셜 로봇, 감정 로봇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 로봇의 감정에 대해서 로봇도 과연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 도대체 감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감정이 왜 있는가, 그렇다면 로봇도 인간처럼 감정을 가질 이유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우리가 만약에 감정 로봇, 소셜 로봇이 등장한다면 우리가 그런 로봇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바람직한 미래가 전개될 것인지 미래 그리고 관계의 관점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 정도고요. 그러면 우선 기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권총의 총구를 보고 계시죠?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는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기계와 인간입니다. 여러 기계가 있죠. 또 기계가 기계인 것이 있는가 하면 기계가 아닌 것도 있죠. 그리고 기계인 것 가운데 인간하고 가장 흡사한 인간의 지적인 능력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계가 바로 인공지능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계를 망치, 선풍기, 컴퓨터 같은 기계가 있는데 이런 기계나 아니면 인공지능이나 똑같은 기계로 취급을 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인공지능은 특별한 기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격적인 예우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문제. 특히 우리가 기계는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삽질을 하는 대신에 기계를 가지고 한꺼번에 땅을 퍼내면 100사람, 1000사람이 1시간 일할 수 있는 것을 포크레인은 불과 30분이면 다 일을 해치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을 줄여주고 우리가 땀 흘릴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고 엄청나게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러한 기구를, 그러한 기계들을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인가? 특히 그 기계가 인공지능처럼 고도로 발달한 경우에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우리가 망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망치를 가지고 있을 때 나하고 망치를 들고 있기 전에 나하고 내가 같은 나이일까? 이를테면 망치라는 도구가 내가 필요할 때 들고 있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연장통에 놓고 그리고 망치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나는 똑같은 나이일까? 나는 기계를 사용하지만 기계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인데요. 이게 인공지능과 관련이 되면 더욱더 커다란 효과를 갖게 되죠.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망치로 다시 돌아와서 망치를 들고 있으면 뭔가 못으로 박을 것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전부 다 못으로 보여요. 그전에 내가 만약에 책을 읽고 있다라면 세상이 전부 다 책을 보고 있다라면 망치를 들고 있으면 세상이 전부 다 못으로 보입니다. 김종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박종갑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만들면 나중에는 집이 우리를 만들기 시작을 한다. 처음에는 내 필요, 내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집을 짓겠죠. 그리고 그 집에서 김종갑은 끝까지 김종갑으로서 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의 구조에 따라서 집의 또 방향에 따라서 제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나만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집도 나를 만든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사건성이 있는, 조금 더 시사성 있는 그러한 예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미국에서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총기에 의한 사고들, 자살들, 살인사건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총기를 규제하자, 총기 규제하자라는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총을 만드는 제조회사에서는 그러한 사건하고 총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망치 예를 들었었는데 관계가 있습니다. 총을 들고 있을 때 나하고 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나하고 다릅니다. 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총으로 쏠 목표물을 찾아서 헤매게 되거든요. 망치 들고 있으면 못을 찾아 헤매듯이. 따라서 총이 있건 없건 총기에 의한 사고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러한 질문은, 이러한 세계의 설명은 전혀 잘못된 설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기계를 사용을 하고 기계는 사용만 당하고 그리고 인간은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기계에서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면 우리는 기계처럼 바뀝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면 우리는 컴퓨터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는 자세라든지 그리고 또 거북이 목으로 변하고 등등 이러한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진화라는 개념입니다. 인간만 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서 어깨를 마주하고 기계하고 인공지능하고 같이 진화를 한다는 것. 공진화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 중에 하나가 청개구리죠. 청개구리가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나무 색깔과 같게 자기 몸을 변색시켜 나가거든요. 그러므로서 나뭇잎하고 청결고리하고 서로 호해진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인간의 미래가 평화롭고 바람직한 미래를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계와 인간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2시간을 같이 하기로 하죠. 자, 그리고 이 인간과 기계, 이 문제의 연장선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사이보그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또 영화 사이보그도 괜찮아, 그러한 영화도 나온 걸 알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은 지하철의 풍경입니다.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손에 뭔가를 들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한 면도 거의 예의가 없어요. 아마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적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좀 다르게 생긴 이상한 인간들이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손에서 스마트폰을 뺏어버린다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가 제대로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친구의 전화번호도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리고 약속해 놓은 저녁 약속도 언제 했는지 스마트폰에 메모하는 것을 찾아보자면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내 머리, 내 기억의 일부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걸 달리 말하면 내 머리가 내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도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은 나의 일부이지 나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떼어놔도 내가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러한 기계가 아니다. 따라서 인간하고 기계하고 그러한 의존 관계를 설명을 할 때 사이보그라고 그러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도 기계죠. 저는 안경을 벗으면 1m 앞에 있는 사람도 얼굴을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화면에 있는 글씨도 볼 수가 없고요. 그 점에서 저도 안경의 도움을 빌리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기능할 수 없는 사이보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하게 서로 얽혀 있다는 걸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제가 인간하고 기계하고 공존을 한다 강조해서 설명을 했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기계하고 전혀 무관하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식물들이 죽어가고 생태가 망가지더라도 인간은 특별한 예의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러한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좁힌다라면 종족 중심주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최고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기계를 바라다보고 인공지능을 바라다보고 동식물을 바라다보게 되면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단적인 게 우리가 생태계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어 있다. 인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지구가 언제 온난화의 위험이 더욱더 거세져서 지구가 거덜날지 모른다. 이러한 염려 위험이 증폭되고 있거든요. 이게 인간이 마치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관계를 맺으면서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마음대로 벌어도 좋은 편리한 단순 기구처럼 다루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점을 비판하는, 지금까지 인간 중심주의, 인본주의를 비판하는 개념이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이제 인간만이 군림하고 인간만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공존의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된다. 예를 하나 들면 코로나19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고약하게도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를 침범을 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경제가 마비가 되고 우리가 학생이면서도 학교 가서 수업 못 듣고 이런 모든 불평, 불행을 초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생태계가 망가지면서 생겨난 피해자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깊은 숲속에 살고 있는 박쥐들 몸에 기생하던 바이러스인데 따라서 인간 사이로 나올 일이 없었었는데 그 산을 깎아서 개간을 하고 거기 아파트를 짓고 그러면서 인간이 박쥐의 생태계를 침범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인간의 영향에 의해서 인간 사이로 나오게 됐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인간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그런 관계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다 봐야 된다. 이것은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얘기할 때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스크린에서 보는 것처럼 Uncanny Valley라는 개념입니다. Uncanny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Uncanny라는 것은 정신분석의 선구자였던 프로이트가 했던 말인데요. 이것은 독일어에서 운하임리시, 운은 아니다, 하임리시는 집 같은 느낌입니다. 집에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죠. 그리고 가장 편한 게 난데 갑자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내가 기껏해서 본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안 해요. 그럼 우리는 기겁을 하겠죠. 분명히 홈리, 나처럼 생겼는데 내가 안 해요. 이게 귀신으로 유령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AI가 보다 상용화되면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처할지도 몰라요. 나하고 비슷한 AI를 만들었다. 그러다가 AI를 사거리 해서 맞닥뜨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얼마나 경악을 할까. 세상에는 나라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복제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저하고 너무나 닮은 AI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나이면서도 나하고 다른 존재에 대한 거부감, 혐오감, 공격심 등등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래에 대처해야 되는 그러한,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우리 강의가 진행되면서 다시 언급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인간하고 AI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우리가 준비의 단계로서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인간이라고 했을 때 인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히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이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인간을 봤어요. 몸만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까이 다가서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물어보면 또 안내를 해주고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몸을 보고 몸이 인간인가? 이러한 질문을 기원전 25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철학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때 인간의 본질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다. 인간의 본질은 정신이다. 이런 식으로 몸은 아무것도 아니고 몸이라는 것은 없어도 좋고 가령 내 팔이 하나 부러졌다. 그러면 내가 그전에 내가 아닌가. 팔이 부러져도 여전히 나는 나이지 않은가. 따라서 보이는 물질적인 몸이 아니라 영혼, 정신, 마음에서 인간의 본질을 찾았거든요. 그랬을 때 인간의 본질이 만약에 영혼이고 마음이라면 그러면 AI가 인간을 흉내낸다고 했을 때 AI는 인간의 뭐를 흉내내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간단히 소개를 한다라면 인간은 몸과 마음 두 개로 되어 있다. 이게 이원론이고
인간은 몸밖에 없다. dun이도 몸이다. 영혼도 몸의 일종이다. 그러면 유물론이 되죠. 하지만 몸은 사라지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영혼이다. 정신이다. 그러면 이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정체성을 마음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 외모로 생각하는지. 우리가 지금 외모지상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몸에 많은 중요성과 비중을 부여하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인공지능의 몸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다시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죠. 자, 그래서 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크린에서 커피잔을 들고 있는, 머그잔을 들고 있는 손을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손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은 마음속에서 머리에 사겠죠. 근데 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실 수가 있을까? 자, 손이 없으면 커피를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입에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입도 몸이죠. 입이 없다면 내가 커피를 마실 수가 있을까? 우리는 몸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현실화시켜주는 능력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 그냥 생각뿐만이 아니라 생각을 현실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은 우리가 자체로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죠. 그래서 배고프면 뭔가를 먹어줘야 되고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 몸이 내 생각과 무관하게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 따라서 자기를 유지하고자 하는 본능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현실화시켜주는 능력이다. 이 두 가지 오늘 강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은 정보만 있으면, 생각만 있으면 그 생각을 현실화시킬 수가 있는가? 또 만약에 생각을 현실화시킨다면 현실화시킬 수 있는 내 몸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도 좋은지, 강철로 만들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실리콘으로 만들어만 되는지, AI를 어떤 식으로 현실화할 것인가? 이 문제가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간단한 질문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서 두 개의 그림하고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위대한 소설가였던 찰스 디킨스이고요. 그 사람의 캐리커처.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 사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 몸을 모방해서 나하고 비슷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쉬운지 아니면 내 마음, 머리를 이리저리 해서 나처럼 만들어내는 게 쉬운지 이 질문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면 그림은 우리 몸 외모를 그려서 보여주는 게 훨씬 쉽겠죠.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 전혀 모르죠. 근데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내 생각, 마음, 나의 이성적인 사유, 추론, 계산, 판단 이런 것들은 시뮬레이션 하기가 쉬운데 내가 손을 뻗어서 컵을 잡고 그리고 걸어서 화장실로 가고 또 손을 들어서 머리를 긁고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실행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개념을 소개하면서 중요한 용어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용어 또 하나가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인간에게 쉬운 것은 컴퓨터에게 어렵고 반대로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컴퓨터에게는 매우 쉽다. 한스 모라백은
인공지능의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정보이론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근데 인공지능은 인간과 비슷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하는 능력을 갖춘 기계를 말하는데 그 기계가 인간의 머리를 잘 흉내낼 수 있을까? 인간의 몸을 더 잘 흉내낼 수 있을까? 어떤 게 보다 쉬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50년 전에 훌륭한 정답을 내놨어요. 인간에게 어려운 거, 만약에 100만 단위의 곱하기를 한다라면 우리는 머리에서 막 지진이 나죠. 엄청 힘들죠. 그래서 종이 펴놓고 글로 연필로 쓰면서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산기를 사용하면 1초도 안 걸리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기에 어려운 것을 컴퓨터는 뚝딱 한순간에 해버리는데 만약에 손을 뻗어서 컵을 드는 거 이건 어린이도 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건데 배울 필요도 없는 너무나 쉬운 건데 이것은 로봇이 실행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0년대, 90년대에 나온 SF 영화들을 보게 되면 로봇이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총을 쏴야 되는데 지금 몇 미터 거리에 있을까? 우리는 보자마자 아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로 쏘아 보내가지고 거리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각도인지 모든 걸 컴퓨테이션,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즉각적으로 아는 것을 얘네들은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엄청난 계산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것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손을 뻗어서 겨냥을 하고 등등 이것은 더욱더 어렵죠. 따라서 인간과 비슷해진다는 게 어찌 본다면 머리로 인간과 비슷해지는 건 쉬운데 우리 인간의 몸처럼 몸을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구나.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바둑이다 그러면 이미 바둑은 인간 바둑 챔피언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게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은퇴선언을 했죠. 인간들이 시시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같이 걷는다라거나 달린다라거나 이런 걸 아직은 인공지능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모라백의 역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공지능을 살펴보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몇 개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대체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미 처음에 우리가 잠깐 모두에서 언급을 했지만 기계와 인공지능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또 인공지능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몸과 뇌의 관계도 잠깐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게 되면 왼쪽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동차도 있죠. 뭐 자동 주행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데 인공지능이 탑재되지 않은 자동차는 인간이 저 기계를 조작을 하지 않으면 그냥 고철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만약에 인간이라면 뇌는 없고 마음을 없고 몸만 있는 거죠. 고대 히랍 사람들은 인간은 영혼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좀비 시체가 되어버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혼은 사이키, 몸은 소마. 소마라는 것은 생명이 없고 그 자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자동차는 그러한 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질. 그런데 인공지능은 가령 크레인이든 자동차든 비행기든 이건 전부 다 기계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성능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몸만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인간이 그 몸 안에 들어가서 뇌의 마음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은 인공이고 Intelligence는 물론 지능이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기계가 몸만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인간의 영혼, 인간의 지능, 생각, 이성적인 능력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 점에서 기계하고 인공지능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한다면 기계는 몸밖에 없다라면 몸에 뇌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인공지능이죠. 따라서 인공지능을 인공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인공지능이 엄청난 수식을 써놓고 생각에 잠겨 있죠. 인공지능은 저러한 수식을 인간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기계이고 그러한 엄청나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계산 능력을 생각하면 우리가 압도돼 버리죠. 자, 인간이 저 앞에서 자, 우리는 너무 왜소해지는구나. 우리는 너무 사소해지는구나. 우리가 감히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느낌도 갖게 되죠. 자, 간단하게 인공지능의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두산백과가 있는 걸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기술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줘야 되는 게 학습 능력, 추론 능력, 그리고 지각 능력, 그리고 언어,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공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다. 지능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결과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생각,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이고 이것은 컴퓨터 공학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다. 아까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모방한다. 우리가 나를 시뮬레이션해서 컴퓨터 안에다가 나를 입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입력된 나를 로봇에다가 다시 입력을 하면 업로딩을 하면 그러면 엄청나게 파워풀한 내가 또 생겨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 추론도 가능한 것이죠. 자, 아무튼 여기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추론 능력, 계산 능력, 특히 영어로는 컴퓨테이션 이라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인공지능 연구가 시작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지능뿐만이 아니라 감정, 몸까지 인공지능 연구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제는 인공지능의 단순한 이성적인 능력이 아니라 감정도 과연 가능한가? 이런 질문에 우리 논의가 모아지는 것이죠. 자, 시뮬레이션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시뮬레이션 기술이 어느 정도나 지금 진척이 되는지 한번 현 과학의 단계를 짚어보기로 하죠.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고 있는 그림은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1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곤충입니다. 과학자들이 특히 생물학자들, 신경과학자들 저 꼬마 선충을 가지고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연구하기에 너무나 좋은 재료거든요. 우선 1번, 꼬마 선충은 생애가 수명이 3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 3주에 생애 전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2번, 세포가 959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다 짚어서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959개밖에 안 돼요. 물론 단세포보다는 훨씬 많죠. 하지만 959개를 그 세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거기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게 현재 기술로서는 가능해진 것이고 예쁜 꼬마 선충의 전체 몸의 지도를 왼쪽에다가 컴퓨터에다 옮겨놨습니다. 따라서 지금 줄들 연결된 것은 신경세포죠.
그리고 줄과 줄이 연결되면서 만난 점들, 이게 커넥션, 접합점들이고, 꼬마 선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 상황을 지각을 하겠죠. 먹이가 있는지 없는지, 물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그런 것들이 신경세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전달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전달, 반응, 모든 메커니즘이 저 시뮬레이션에 다 담겨 있습니다. 과연 인간도 저렇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20년 지나면 인간도 저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동영상을 여기서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저러한 예쁜 꼬마 선충을 저 시뮬레이션한 정보를 로고라든지 플라스틱이나 강철로 만든 로봇에다가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마치 살아있는 꼬마 선충처럼 움직여요. 장문 있으면 피하고, 그 다음에 너무 뜨거우면 다른 데로 자리를 이동하고, 움직임은 진짜 살아있는 꼬마 선충하고 이런 로봇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과연 그러면 20년, 30년 지나면 인간하고 비슷한 수준의 로봇이 등장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우리가 2, 3분 지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하죠. 이때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무어의 법칙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래저래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컴퓨터의 메모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 무어라는 사람이 1965년에 주장한 법칙인데 $1000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반도체 집적 회로 성능은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대요. 이거 생각해보면 이게 별게 아니라 우리가 넘겨볼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2년 지나면 1000불에 살 수 있는 것을 500불에 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년 지나면 2는 4, 4분의 1이 되죠. 그리고 같은 금액에 대해서 성능은 4배가 되죠. 그리고 또 2년 지나면 4, 4, 16, 16배가 되죠. 16 곱하기 16은 어떻게 되죠? 제가 계산을 못하겠네요. 아무튼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집적 효율의 성능이 발전한다. 여러분들이 이미 CD에서 USB 또 엄청나게 몇 기가가 되는 메모리 카드 등등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빨리 그러한 메모리 기능이 발전했는지 금방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자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지금 현재 기술에서는 불가능했던 문턱을 넘어서고 그 다음부터 또 엄청나게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사실 컴퓨터 인공지능 개발에 온 역사가 그러했거든요. 1960년대에 인공지능 개발이 붐을 이루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엄청나게 기대가 증폭이 됐다가 반짝하고 그냥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90년대 들어가지고 다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특히 2010년대쯤에서 신경망 또 딥러닝 이런 기술이 다시 생겨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기대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그렇다면 이 레이 커즈웰 같은 과학 만능주의자들의 주장이 가능해요. 어느 순간에 싱귤래리티, 특이점, 우리가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달 순서, 속도, 거기에서 갑자기 건너뛰듯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서 잠정적으로 규칙적으로 발전과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바로 이러한 특이점을 생각한다면
초인공지능,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인간이 전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구를 탈출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고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들, 활동들, 인공지능이 내놓은 작품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염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뮤즈넷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있는데요. 이게 저 프로그램이 음악을 작곡을 해요. 쇼팽의 주제한 변주곡, 가령 쇼팽의 폴로네이즈, 녹턴 등을 이 음악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하면 이 음악 프로그램이 자기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학습이 끝난 다음에 어떤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라든지 어떠한 주제를 한번 작곡을 해보라고 그러면 쇼팽 스타일로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작곡이 꽤 훌륭합니다. 그래서 음악 전문가들도 감탄할 정도의 실력 발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인간보다도 뛰어나게 창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음악을 얘기했는데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술도. 왼쪽에 해리포터 사진이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중국에서 나온 시집이 보이고요. 해리포터, 주한 롤링이 해리포터 지금까지 시리즈를 몇 편을 펴냈죠. 그리고 한참 동안 이제 쉬고 있는데 해리포터의 극성인 독자들이 그 후속편을 펴내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해리포터를 탐독을 하면서 해리포터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전부 다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그것들을 배열하고 선택하고 취소 선택하고 하면서 해리포터의 문법을 나름대로 터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건의 얼개를 거기다가 집어넣었더니 저 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Sunshine Mrs. Window라는 제목의 시집이 나왔고요. 여기에는 영시, 소네트, 14행으로 되어 있는 소네트들을 몇백 편을 여기다 입력을 했더니 자기 학습을 하고 나서 10,000편의 시를 써냈는데 그 중에서 100몇 편을 선별해가지고 책으로 저렇게 출판을 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과연 인공지능이 저렇게 자기 힘으로 저렇게 저술을 하고 작곡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옆에서 도와주는 인간이 없으면 저렇게 책을 못 써냅니다. 따라서 장치가 작동을 하다가 잠깐 멈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술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옆에서 보조 작가가 누가 주가 되고 누가 보조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옆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아마 인간의 힘이 70%가 들어가고 인공지능은 30%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건 합작품이지 인공지능의 작품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공지능 창작, 작곡, 지금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10년이 지난다면 아마 엄청난 속도로 창작을 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추리소설을 특화하는 인공로봇을 만든다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추리소설을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선택하고 배열하고 재배열하고 재선택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아주 흥미진진한 추리소설을 써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10년이 지나면 인공지능이 집필한 베스트셀러가 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들어봤던 작가입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계 학자이죠. 그 사람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책도 썼고
또 호모데우스라는 책도 썼는데 데우스는 신을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머지않아 인간이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신이 될 것이다. 신이라는 것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신이잖아요. 인간도 곧 그러한 단계에 도달할 것이다. 이때 하라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AI, 그냥 인공지능이 아니라 A, Artificial as Super Intelligence, 초지능이죠. 따라서 호모데우스, 하라리는 낙관적 전망을 하는데 또 러블락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과학자도 이 사람이 지구 가이아 이론을 내놨는데 이분이 재작년에 노바신이라는 책을 냈어요. 책을 냈을 때 이분의 나이가 100살이었어요. 지금 102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저번에 강연하는 동영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저분이 지금 지구온난화니 환경오염이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머지않아 인간은 전멸을 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도 작동하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한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하죠. 근데 아마 인공지능은 인간을 연료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등등 이러한 불길한 시나리오를 저 책에서 전개를 해놨습니다. 물론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저게 반드시 현실화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AI가 초인공지능으로 발전하게 되면 도대체 앞날을 우리가 전망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미래가 어두운 색인지 밝은 색인지 이와 관련해서 많은 진단들이 쏟아져 나오죠. 인공지능이 생겨나면 인간을 대신하는 기계인데 인간보다 더 뛰어나 버리면, 아니 인간과 같은 동등한 능력을 가졌다면 인공지능은 돈을 안 주고도 일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이 필요 없는, 인간이 무의미한 사회가 도래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백수가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벌어다 주는 걸로 근근히 생활을 유지를 하지 않겠는가. 이때 아주 뛰어난 소수의 몇몇 인간들만 제대로 살고 나머지는 아마 기본 생계비 지원을 받으면서 살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있는가 하면 과학 만능주의는 보다 낙천적이죠. 인공지능이 생겨나면, 그리고 또 더구나 나노 테크놀로지가 훨씬 더 발전하게 되면 우리 모든 인간의 병들을 정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섭리가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질병이다. 우리가 머리 아플 때 아스피린을 먹고 두통을 치료할 수 있듯이 우리 노화도 이러한 과학 테크놀로지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몸속에 나노 로봇을 집어넣으면 나노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암세포들을 죽이고 집어내고 등등 하면서 우리는 건강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건강하게 150세, 2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이런 식으로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과연 인간하고 비슷한 인공지능 개발이 가능할까?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학자들, 존 서울, 드레피스 같은 학자들은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뇌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과 비슷한 기능 발휘를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라는 것은 순식간에 생겨난 게 아니라 몇 억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진화의 과정이 층층이 켜켜이 인간의 뇌 속에 있다. 인간의 뇌에는 역사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알고리즘으로 재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또 다른 학자들, 그와 반대로 그러한 생물학적인 뇌가 없더라도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존재,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그게 꼭 인간하고 비슷하진 않더라도 인간보다 더욱더 훌륭한 지적 역량을 가지고 그리고 더욱 힘이 세고 더욱더 효율적인 그러한 인공지능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짚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우리가 이 시간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문제인데요. 인공지능의 프로그램, 두뇌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두뇌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돼요. 가령 컵을 가져와라. 내가 명령을 내렸다라면 걸어가서 손으로 컵을 들고 와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 도대체 그러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만약에 작곡을 하는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작곡을 하고 피아노를 친다. 그러면 피아노 치는 손가락을 고무로 만들어야 할까? 실리콘으로 만들어야 될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야 될까? 등등등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무로 만들든 플라스틱으로 만들든 쇠로 만들든 똑같다라면 이걸 몸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이건 그냥 물질이지 않을까?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몸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발달의 초기의 단계에서는 몸의 문제는 전혀 걱정했던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전부다라고 뇌중심주의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직면하게 된 문제가 바로 인공지능의 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걸 몸으로 해야 되는가? 앞에 돌이 있다고 해보죠. 이 돌을 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호랑이, 강아지는 몸이 있죠. 살아있기 때문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신진대사도 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고 그리고 움직일 수도 있고 달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근데 돌은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데 돌도 몸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인공지능의 몸을 돌처럼 우리가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호랑이나 강아지 몸처럼 취급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이런 문제들은 동시에 도대체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로 우리가 논의를 전개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지금까지 우리 얘기했던 것을 간단히 학습 정리를 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2차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용어 개념들을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인간을 규정하는 또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를 설명하는 그 중심축이 두뇌로부터 몸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나 발달했는지 현재 과학의 발달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인공지능 창작이라든지 작곡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쁜 꼬마 선충 같은 경우 이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것을 로봇에 구현했을 때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는가? 이거 제기되는 문제는 몸의 문제이고 그리고 몸은 감정과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2차 시에는 인공지능의 몸 그리고 도대체 감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동시에 감정과 몸의 관점에서 감정과 몸을 축으로 놓고 인간과 AI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AI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 그런 멘토를 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